안녕하세요. 역설의 박덕규입니다. 오늘은 환단고기 위서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환단고기에 대해서 한쪽에서는 역사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른 쪽에서는 역사서가 아니라 위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판단을 할 때는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환단고기를 위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환단고기는 환관의 책으로 보통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5분이 쓴 5책 13권의 역사서입니다. 삼성기가 상하로 돼 있고요. 단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 해서 태백일사는 1책이지만 실제로는 8권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 환단고기 법례를 보면은 이 환단고기를 1911년에 계연순 선생이 여러 사서를 묶어서 합본을 하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기에 인용이 있지만 지금은 고기를 볼 수 없으므로 삼성기, 단군세기, 북부여기, 태백일사를 합쳐서 한 권의 책으로 만들고 이름을 환단고기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서가 묶여진 책, 그리고 그 이름을 환단고기라고 새로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위서론을 주장하는 어떤 학자들이나 연구자들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환단고기의 어떤 이런 내막도 잘 모르고 무조건 이제 위서로 비판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환단고기를 안 읽어본 사람이 아마 99%고 또 관심이 없어서 아예 안 보는 사람이 99%, 대충 읽은 사람이 1%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많이 이제 제기됐던 문제죠. 환단고기에는 근대 용어와 지명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단고기 속에 나오는 자유, 평등, 헌법, 개벽이란 말이 근대 문헌에 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찾아보면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남북조 시대, 전국 시대, 북송 시대 때 썼던 고전에도 이런 언어들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환단고기에 나오는 용어들이 근대 용어다라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헌 정보도 찾아보지 않고 사실은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주 오래전에 이렇게 지금은 알 수 없는 그런 글자들로 이렇게 아니면 또는 말로 이렇게 전해지던 기록들은 사실은 계속해서 번역하고 보정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인도의 불경을 중국인들이 가져다가 산스크리트어로 된 불경을 이제 중국의 한자로 번역을 할 때 어떤 방법을 썼냐면 이 적절한 용어를 찾지 못하니까 중국 고전에 나오는 용어를 빌려다가 번역을 하는 방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단고기에 나오는 용어들도 사실은 이런 고전에 나오는 용어들이 종종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마천의 사기나 이렇게 북서나 이런 역사서들은 대부분이 현대 한자로 돼 있잖아요. 근데 처음 쓰여질 때부터 현대 한자로 쓰여진 건 아닙니다. 당연히 시대가 흐르면서 새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런 보정 과정을 거치고 약간의 이 어떤 윤문화라든지 어떤 새로운 용어를 이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용어만 가지고 환단고기가 언제 쓰여졌다라는 것을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단군조선 때 역사서인 신지비사 같은 경우도 고구려 때 번역이 되는 과정이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삼국유사를 보면은 신지비사를 책으로 엮은 다음에 대용홍이라는 사람이 서문과 아울러 주석했다라고 돼 있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 단군조선 때 쓰여졌으니까 아마도 한자가 아니겠죠. 근데 그 내용들을 번역하고 새로 이제 책으로 내면서 이렇게 주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이 삼성기는 안암, 원로, 동중의 세 성인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는 삼성기는 안암로, 원동중이 쓴 삼성기 상과 하를 말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안암, 원로, 동중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 쓴 거다. 세 사람에 대한 기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것을 이게 근거로 되는 게 뭐냐면 신증 동국 여지 승람에 나오는 세상에서 전하기를 안암, 원로, 동중, 삼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수양산성을 이 세 사람이 쌓았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세상에 전해지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세 명이니까 이것은 안암로 원동중의 삼성기가 아니고 안암 원로 동중 3인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세조실록을 보면은 여러 고유 서서들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안암로 원동중의 삼성기라고 분명하게 나옵니다. 자, 어느 게 맞는 걸까요? 자, 5가지 이유를 대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세종실록은 당대의 수서령을 기록을 하고 신증 동국 여지승남은 세전이라고 해서 세상에 전하는 이야기를 채록을 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국가에서 편찬한 정식 역사서인 세조실록이 더 신빙성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명이라면 안암 원로 동중 3인 기록이라고 세조실록에 표시를 했을 건데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양산성을 쌓은 세 성인의 기록이라면 이 수서령을 내릴 때 어떤 게 문제가 됐냐면 유교 사관에 맞지 않는, 성리학적 사관에 맞지 않는 불온서적이라고 수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만약에 그걸 바치지 않을 경우에는 차명까지 처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공포적인 그런 어떤 정책을 펴는데, 만약에 이 안암 로원 동중이라고 하는 세 성인의 기록이라면 불온서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다라는 거고, 오히려 이런 주장도 합니다. 안암이 당나라 유학에서 돌아오며 신라의 이제 굉장히 유명한 고승인데요. 데리고 온 드승려가 원로 동중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이게 정말 소설이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개연수 선생이 이 조선왕조실록의 세조실록을 보고 안암로 원동중이라고 했다면 세조실록에는 안암로 원동중에 삼성기로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 환단고기에는 판본을 다르게 해서 안암로의 삼성기상, 원동중의 삼성기 하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세조실록을 참고해서 쓴 거라면 이렇게 상하로 나누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암 원로 동중 3명의 기록이다라고 하면 세조실록에는요, 이렇게 문태산, 왕거인, 설업 등 이렇게 3사람의 기록이다라고 하면 3인 기록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3인 기록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하게 안암로 원동중의 삼성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삼성기의 별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일일 선생도 이것을 못 보다가 이 1966년에 커버란 제2호를 보면은 이 괴산에 사는 이갑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 갔다가 이 삼성기의 별본인 삼신기가 있는 것을 봤다라고 하는, 그걸 이제 입수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기 외에도 별본이라고 한 삼신기라고 하는 사료가 또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안암로에 또 원동중에 삼성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환국에 대해서 보면 남북 오만리, 동서 이만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빗대서 이문영이라고 한 사람은 유사역사학 비판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남북 오만리를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약 2만 킬로미터이다. 시베리아 북극해에서부터 홍콩까지 거리를 재도 모자라다. 쉽게 얘기하면 남북으로 오만리라면 한국이 북극해에서부터 홍콩까지도 이제 넘어선다라는 겁니다. 그런 무지막지하게 큰 나라가 어디 있었겠냐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지도를 이제 그려서 막 이제 조롱을 하고 이제 비판을 하는데요. 왼쪽에 있는 것은 위서론자들이 이제 환국을 이제 조롱하기 위해서 만든 지도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아마도 예전에 KBS 다큐에서 이렇게 방영을 하면서 이렇게 표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지도들은 환단고기를 읽고 표시한 게 아닙니다. 이 첫 번째는 역사학에서 이 거리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은 만약에 이제 중국의 심양에서 요양까지 이 거리를 잰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위성 지도로 직선으로 재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말 그건 무식한 경우죠. 보통은 이 국도, 고속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거리를 재게 되는데요. 이 거리부터 이제 잘못된 거죠. 남북 오만리라고 해서 위성 지도를 갖다 놓고 이렇게 거리를 잴 수는 없는 것이고, 환단고기에 보면은 이 12황국의 위치에 대해서 계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로 바이카로 동쪽,
동남쪽에 이제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이 12항구의 광역을 이게 그려보면은 오른쪽에 환단고기 역주본에는 이 12항구의 위치를 계략적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건 뭐냐면 진서사이전에 이 동의전을 보면은 여러 이제 동의의 이 고대 국가들을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거에 이제 기초를 해서 보면 양흥국, 일윤국, 비리국, 구막항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명이 12항국의 나라 이름과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보면 바이카로 동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바이카로 동쪽에서 이 서쪽까지 있는 것이죠. 자, 이 오말리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진서를 보면은 이 비리국에서 숙신이죠, 실제로는. 비리국은 숙신의 서북쪽에 있는데 라고 해서 숙신에서부터 일궁국까지 이제 가는 거리를 잰 게 나옵니다. 어떻게 쟀냐면 비리국은 숙신의 서북쪽에 있는데 말을 타고 200일, 양흥국은 말을 타고 50일, 구막항국은 100일, 일궁국은 150일. 그래서 이걸 모두 계산하면 말을 타고 숙신에서 일궁국까지 500일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 500일이라고 표시는 안 했습니다. 다만 거리를 합산해서 5만 여리를 가야 한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5만 리라는 게 어떻게 나왔는가 봤더니 저는 마행일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말이 타고 간 거리를 하루에 간 거리를 100리로 계산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500 곱하기 100 하면은 5만 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5만 리의 영역이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리국, 일궁국, 개마국, 양흥국, 구막항국이라고 하는 5개의 나라를 움직이는데 500일이 걸렸으니까 이 거리가 5만 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소요된 시간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 실제 오말리라고 하는 거리를 어떻게 측정을 했는가 봤을 때 말이 하루에 가는 거리가 100리니까 500일을 갔을 때 5만리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고대의 이 거리 계산법이고요. 실제로 거리를 잴 때는 이 기리고차라고 해서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이 끄는 마차 뒤에 북을 이렇게 얹습니다. 그래서 말이 움직일 때마다 바퀴 수에 따라서 북이 이제 쳐지는데요. 그 북 쳐지는 걸 보면서 이제 얼마큼 갔구나 하는 걸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걸 기리고차라고 하는데 이것만 봐도 당시의 거리를 이 마차가 갈 수 있는 곳이 산가는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사람이 다니는 길을 기준으로 해서 거리를 측정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과 마찬가지죠. 자, 예를 들면 이 오말리라는 개념이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 마행일을 기준으로 해서 오말리라고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거리가 너무 이렇게 굉장히 크다, 넓다라는 표시로 이제 오말리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삼국지 위지 외전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외까지 야마토 외까지 가는 거리를 잰 건데요. 그 나라의 서북방에 있는 구야항국, 지금의 이제 김해입니다. 과거에 이제 가야하고요. 구야항국에서는 7,000열이 떨어져 있다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실제 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이 대마도에서 이 말로구까지 기록에는 2,000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배가 가는 거리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실제 거리는 약 400리밖에는 되질 않습니다. 약 5배를 사실은 길게 이렇게 표시를 한 건데 이것은 아마도 이유가 있겠죠. 육지에서의 어떤 거리 개념하고 이 해상에서의 거리 개념하고 차이가 있겠지만 옛날 사람들의 어떤 거리 개념은 지금과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환국 같은 경우도 아마도 배달국 때나 그 이후에 이 환국의 영역이 남북으로 5만리고 동서 2만리다라고 기록을 했을 거기 때문에 그 거리 관념이 지금과는 굉장히 많이 달랐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국이 단순히 그냥 어느 정도 스케일인지를 알 수 있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삼국유사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이 환국의 마지막 이 환인 때 이 커바란 환웅을 이제 동쪽으로 이제 개척의 땅으로 이제 떠나실 때 어떤 얘기가 있냐면 하시사미 태백하니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12항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남쪽에는 삼이산이 있고요.
동남쪽에는 태백산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국의 바깥이죠, 사실은. 그래서 동남과 서남의 경계를 지금 이야기한 게 바로 하시, 삼이, 태백인데 삼이산과 이 태백산의 거리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황국의 강역을 이 짧은 문장 하나에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적은 어떤 그 강역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당시에 뭐 그 기록을 후대에 이제 기록하는 과정에서도 아마도 좀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그 당시 어떤 상식으로도 이렇게 오래전에 이렇게 거대한 강역을 가진 나라가 있었을까라고 의문을 품었을 건데 이 기록자는요, 삼국사기를 예를 들더라도 김부식은 조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사료를 보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도 그대로 서술했을 뿐이다라고 이제 고 최재석 교수님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삼국사기에도 사실은 조금 이상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노파가 갑자기 여우로 변했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요. 뭐 죽었던 사람이 갑자기 뭐 살아났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그런 내용들도 김부식의 어떤 유교의 나름 합리적인 그런 사관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고대의 기록이 그렇게 전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역사 인식으로 고대의 어떤 기록들을 좀 평가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태백일사 우리 한국 봉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역주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역사 상식으로는 고대로 갈수록 역사 강역은 좁게 마련인데 환단고기는 오히려 이제 더 넓었다고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이것은 어떤 지금의 어떤 통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신 사상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범위다라고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라고 이 단서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고대의 어떤 그런 강역의 개념을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뭐 네이처지에 나왔던 그런 논문인데 이 트랜스 유라시아 어족이라고 해서 유라시아 이 지역에 퍼져 있는 그런 언어들을 이렇게 하나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언어 그룹과 98개 언어가 있지만은 이것이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끝에서 동쪽 끝까지 하나의 문화권으로 엮일 수가 있잖아요. 언어가 같다는 건 문화가 많이 비슷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념으로 지금의 어떤 통치 강역 또는 국경의 개념으로 고대의 그런 12항국을 바라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석기 시대에 쉽게 얘기하면 원시인들이 무슨 대제국, 그렇게 큰 나라 환국을 만들었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어떤 석기 시대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있죠. 좀 야만스럽고 원시인 같다. 뭐 아무 생각이 없었을 것 같다. 이런 선입견이 있는데요. 그걸 깨주는 또 어떤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작은 고리 모양으로 반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든 건데 이게 뭐냐면 타조알로 만든 겁니다. 타조알. 타조알을 세밀하게 가공을 해서 만든 건데 이 원재료가 어디서 왔는가를 살펴봤더니 데니소바 이 동굴에서 이제 발견이 된 건데 원재료가 어디서 왔냐면 바이카로 동남쪽에서 온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멀죠. 근데 이 석기 시대 5만 년 전에 사람들은 이 러시아의 위쪽에 이 데니소바 동굴에 있던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이쪽 몽골 쪽까지 와서 교류를 하면서 이 원재료를 구해다가 가공을 했거나 아니면 이 몽골 지역에서 만든 것을 이제 구입을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석기 시대에도 이렇게 엄청난 거리를 두고 교류를 했다는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göbekli tepe 또 하나의 예가 되죠. 약 1만 2천 년 전에 만든 거대한 그런 제단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이 됐는데요. 이 석기 시대에 만든 석조 기둥인데요. 굉장히 세밀하죠. 이것만 봐도 이 석기 시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göbekli tepe 유적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기존의 어떤 인류의 문명의 발전 과정을 완전히 뒤집어 놨습니다. 기존에는 농경, 그리고 정착하고 종교가 생기고 신전이 생기고 도시가 형성이 됐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göbekli tepe를 보니까 그게 아니고 먼저 종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종교의 신전을 세우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도시가 생기고 정착을 하다 보니까 농경이 생겼다라고 하는 지금 기존의 어떤 이 역사의 문명의 발전 단계를 완전히 뒤집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고고학자인 클라우스 슈미트는 최초의 농경이 아니라 최초의 사원이 있었다. 우리가 지금은 종교라고 하지만 어떤 제천을 위한 그런 사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도시가 생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동서양의 고대 문명을 파보면요. 수메르도 마찬가지고 메소포타미아, 뭐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할 거 없이 전 세계적으로 고대 문명의 중심지에는 이렇게 제천단을 먼저 세우고 그 제천단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가 형성이 되고 뭐 상업을 하고 농업을 하고 하는 그런 문명의 발전 과정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명을 처음 연 것은 바로 이 제천문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 환국의 개념도 그런 인식으로 봐야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용섭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대 사회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문화는 종교다. 고대 사회의 정치와 문화는 종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뭐 세계의 모든 문양이라고 하는 책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종교가 있었다. 그래서 2만에서 3만 년 전에 형성되기 시작해서 1만 2천 년 그리고 4천 년 전에 동남 유럽과 근동에 거주하던 신석기 시대 초기 농경민족 사이에서 전성기를 누렸다. 그래서 이 전성기는 바로 1만 2천 년에서 4천 년 전이다라는 거고요. 환국 시대는 약 9,200년 전이니까요. 이 전성기 때 형성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채화 선생도 이 조선상고사에서 이 고대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대에는 종교와 정치가 구별이 없어서 제사장이 곧 정치상의 원수이고 종교가 전파되는 곳이 곧 정치상의 속지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 조선의 교화가 중국, 흉노 등의 각 민족에게 널리 전파되었음을 근거로 해서 이 정치상의 강력이 강대하였음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환단고기에 따르면 한국은 우리 대한민국을 뜻하는 것이겠죠. 고대에 세계를 지배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이 환단고기 읽지도 않고 사실은 이 내용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한국이 이 환국이냐라는 겁니다. 실은 그래서 이 환단고기 삼성기 상을 보면 이 인류의 조상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환족이 모두 그 후손이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 환족은 말 그대로 광명의 인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통해서 광명이 된 뭐 빛의 인간, 광명 인간을 뜻하는데 그 환족이 모두 구환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환족을 또 나누면 5종족인데 피부색과 용모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황색, 백색, 적색, 남색인 4가지 어떤 인종을 댔습니다. 자, 만약에 한국 사람들이 그대로 한국인으로 됐다면 뭐 그 말을 해도 뭐 이해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이 환단고기 안에서도 이 구환족은 5종족이 있었다. 피부색과 용모가 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부산에 가거든가요? 거기에 고인돌을 발굴을 해보니까 이 독일인으로 보이는 유럽인종의 인골이 발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사실은. 저쪽 이 서유럽에서부터 이 동아시아 끝까지 이 교류를 했었고 또 우리나라의 고대에는 이 우리나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황인종, 우리 한국인뿐만이 아니라 여러 인종들이 사실은 살고 있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실인데 이 한국도 마찬가지로 여러 종족, 인종이 같이 살았던 그런 나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이 고대 세계를 지배했다는 말은 사실은 말조차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한국은 6,000년 전에 이제 이 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이 동서로 문명이 이제 분화가 되는데요. 이 서자 환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환인의 서자, 환웅천왕이 동쪽으로 이제 떠나오시는데 이 서자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이제 보니까 지금은 서자 하면은 뭐 쉽게 얘기하면 첩의 뭐 아들 또는 뭐 2번째 부인의 아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조선시대 때까지도 그랬죠. 근데 실제로 삼국사기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라의 태종 무열왕이 이제 아들이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맏아들 범민을 태자로 삼고 나머지 여러 아들 중에서 문왕을 이찬으로 뭐 이렇게 기록이 나오는데 이 여러 아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서자라고 했습니다. 서자. 그래서 서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여러 아들, 많은 아들 또는 두 번째 아들 이런 걸 뜻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대에 이 서자 환웅이란 말은 첩의 자식이 아니고요. 여러 아들 중에서 이 환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분화가 되는 과정을 보면 뭐 지금 여러 이제 기록들 또는 이 기후 환경을 연구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6,000년 전에 이 근동과 중아시아에서부터 이제 기후가 사막화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이 분화되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 쪽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약 5,500년 전에 러시아 스텝 지역에서 이 일련의 그런 무리가 지금의 중부 유럽으로 이주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다른 책에서도 5,500년 전에 러시아 스텝에서 이제 무리가 새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리가 오게 된 어떤 경과에 대해서 신철 선생은 조선상고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선족이 최초의 환국이죠. 서방 파미르고원 혹은 몽고 등지에서 분화가 돼서 나왔다. 그래서 광명의 본원지를 찾아서 동쪽으로 온 것이다. 그래서 동방으로 나와서 불암산, 지금의 백두산을 바라보고 광명이 신이 쉬고 잠자는 곳으로 알고 그분의 토지를 조선이라 불렀다 해서 이제 조선도 광명의 뜻이다라고 해서 신철 선생은 분명하게 환국을 이야기하고 환국에서 동방으로 떠나온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환단고기 위서론과 그 주장을 들어보고요. 그걸 또 비판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